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암이 생긴 경험들을 많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유전자 자체보다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환경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과 해독의 식사법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상담을 하면서 상당히 그 시간 자체에 많이 집중하고 또 많은 이제 에너지를 더 모으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 경험이 저에게 참 기분이 좋고 굉장히 생각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지만 그 나이에 보다 좀 많은 증상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40대 중반이었는데 다양한 이제 질환이 있었고 연기 수준의 이제 암을 이제 진단받게 돼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살짝 저하고 이제 눈 맞춤도 별로 하지 않은 이제 어색한 상태에서 오셨는데 점점 저는 더 많은 저의 이제 에너지와 관심을 그분에게 굉장히 집중하면서 상담을 도와드렸고 그분의 많은 이제 의문점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궁금증, 의문증들을 자연스럽게 답변을 드리고 또 그분에게 해결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표정이 너무 밝아지면서 굉장히 환한 웃는 표정으로 상담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분과의 이 상담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큰 보람, 성취감, 돈이나 명예나 성공 이런 걸 떠나서 현재의 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저를 만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그 모습에 굉장한 기쁜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이 단 1시간의 투자로 그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희망을 얻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는 이 일이 굉장히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더 이 일을 좀 더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석도 지나고 또 다양한 시대가 너무 급변하는 이런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많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도 먼저는 항상 더 현재에 그냥 좀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머리와 몸을 좀 가벼운 상태로 만들다 보면 많은 불안과 걱정이 좀 사라지고 편안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생각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인생 자체나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오는 것을 아마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무심코 내뱉었던 긍정의 말이든 부정의 말이든 나는 나중에 이런 거 할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말들이 어느 순간에 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20대쯤에 언젠가 나는 40이 넘으면 좋은 책을 한 권 써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어떤 주제도 정하지 않은 채 이런 생각을 그냥 무심결에 하고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렇게 긍정의 일이든 또는 부정의 일이든 나는 몇 살이 되면 크게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했던 사람들이 또 그게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약간 너무 느낌적으로 가게 되면 신뢰가 이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에너지나 파동학이나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이 또 현실에 나타나는 경험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최소 한 가지 이상씩은 경험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처럼 우리 몸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생각은 느낌을 또 만들게 되는데 부정적인, 예를 들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우리는 소화가 안 되고 체하는 경험, 또 장이 뒤틀려서 설사를 하거나 또 변비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어떤 신경계,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내 몸 자체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느낌에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원래 자율신경계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우리 몸이 생각하지 않아도 또 내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심장에게 심장아 뛰어라 라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음식을 먹고 이제부터 소화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심장이 뛰고 폐는 호흡을 하고 있고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되고 흡수되고 장을 통해서 또 배설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자율신경계가 무난하게 제대로 늘 잘 작동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큰 어떤 스트레스, 큰 고통, 큰 갈등, 불안 이런 긴장 상태에서는 이 자율신경계가 오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취하는 경험들은 교감신경계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더 항진이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늘 우리 몸은 교감신경계에 의한 어떤 긴장형의 몸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교감신경계도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 상태에서 우리 몸이 더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해지고 혈압이나 혈당도 떨어지는 근육도 이완되는 이런 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불안할 때, 긴장할 때 작동되는 교감신경, 또 편안할 때, 기분이 좋을 때, 안정적인 느낌이 들 때 작동되는 부교감신경. 이것이 제대로만 작동이 되면 교감도 잘 작동되고 부교감도 잘 작동되면 우리는 큰 건강에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라는 게 또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라는 것이 늘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의 오작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소화 문제, 혈당 문제, 혈압 문제, 호흡 문제, 호르몬 문제 여러 다양한 우리 몸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마음먹은 대로 또 우리의 감정대로 내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의식적인 노력과 또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잘 정돈하려는 노력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사실은 음식만이 아니고요. 나의 스트레스 관리, 감정 관리, 어떻게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요동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젤리나 효과란 무엇인가요? 안젤리나 효과는 이제 타임지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입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2013년에 자신의 BRCA1이라는 유방암을 발현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검사한 뒤에 실제 수술까지 하게 된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암 유전자 검사나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수술을 하는 일이 굉장히 증가한 현상을 안젤리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제 이 안젤리나 졸리의 너무나 이제 유명세 때문에 이런 말까지 이제 붙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안젤리나 졸리가 이 BRCA1 유전자 때문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수술을 한 것이 시행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제 파급 효과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미리 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예방적 차원에서 수술을 하는 사람도 크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실제 캐나다의 한 암센터에서는요, 이 안젤리나 효과가 가져오는 그 결과로 무려 이제 6개월간 상담이 90% 이상 증가하게 됐고, 또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실제 105% 증가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논문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전과 이후에 그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됐는데요. 2010년에는 BRCA1, 2 검사를 했던 유전자 검사 건수가 우리나라에서 약 600건 정도 됐지만 2017년 이후에는 5,800건이 넘을 정도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떤 그 측면에서는 너무 과잉 검사가 아닌가, 또 과잉 수술이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관점도 있었고요. 지금도 암은 유전자보다는 대사질환이다 라고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유명한 한 배우의 이 암에 대한 이런 태도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이제 안젤리나 효과가 되겠습니다. 저는 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사질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담을 했을 때 암에 걸렸던 분들이 정말 음식관이나 무질서한 이 생활 때문에 오신 분들은 수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대부분 음식도 적당히 잘 드시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무질서하기보다 정말 잘 지키는 그런 모범생 같은 이런 분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암이 생긴 경험들을 많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유전자가 암의 상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고 보는 차원은 여기에 힘을 싣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조심해야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유방암을 일으키고 난소암을 일으킨다. 후성 유전학적 관점에서도 유전자 자체보다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환경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 검사를 미리 불안한 마음에 미리 하실 수는 있으나 계속 저는 강조하는 대로 정말 마음의 편안함을 더 누리는 생활,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교감신경 항진보다 부교감신경 더 많이 신경 써서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뭔가요?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의 염기 서열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어떤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식이,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공기 이런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실제 이 후성 유전학을 대표하는 그런 유명한 문구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유전자는 이제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과 당신 후손의 유전자 암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력과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다. 총을 장전하는 것은 유전자이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환경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게놈 프로젝트로 인해서 인간 유전자 지도가 다 밝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이 또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당시만 해도 이 유전자만 밝히면 마치 모든 병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기대를 하고 정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정복되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따라서 유전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유전자가 발현되게 하는 그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요즘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후성 유전학적 개념에 의하면 DNA가 메틸화되는 환경, DNA 메틸화나 또 히스톤 변형이나 마이크로 RNA라 그래서 mRNA로 인한 변화들, 이것을 주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유전자 발현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건강을 더 회복시킬까 하는 것이 이제 후성 유전학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은 실제 이제 의대에서도 후성 유전학 교과서가 따로 있고요. 석사, 박사 과정도 현재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성 유전학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끼리의 이 상아의 변화인데요. 이 코끼리 상아가 굉장히 이제 고가에 팔리는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획을 했죠, 아프리카에서. 그러자 이제 코끼리들이 상아가 있으면 잡혀 죽는구나 라는 것이 점점 심리적으로 굉장한 불안과 고통 이제 알아차리게 된 거죠. 이제 그 후부터 이 코끼리에게 상아가 점점 생성되지 않는 새끼들이 계속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동물 사례지만 어떤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가 상아가 생겼던 코끼리도 상아를 없애게 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포획이 점점 금지가 되면서 다시 코끼리들이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는지 그 상아 유전자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상아가 있는 코끼리가 점점점 다시 태어나게 되는 어떤 기나긴 그런 변화 관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유전자는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질병을 가진 유전자라 할지라도 그 질병을 가진 유전자가 100%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나쁜 환경에 의해서 발현이 됐을 때 그 질병을 가진 유전자가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안젤리나 졸리가 가지고 있었던 BRCA1, 2 유전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도 없애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아서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성 유전학을 생각한다라면 정말 우리가 어떤 대사적인 병에 의해서 걸린 질병들은 다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떤 운명적인 그런 가족력, 운명적인 유전자서를 크게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죠. 훨씬 희망적이고 또 저는 훨씬 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학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만 고혈압은 유전질환인가요? 비만과 고혈압도 역시 유전질환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태생적으로 약간 비만아, 약간 우량아가 태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비만이라는 것에 이제 정의를 보면 이제 BMI가 30 이상, 25 이상부터 굉장히 이제 약간의 이제 비만, 고도 비만, 이제 초고도 비만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비만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유전자보다는 나의 식이 습관과 또 운동을 하지 않는 또 스트레스 또 이런 것들이 훨씬 문제가 되겠죠. 물론 비만 세균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의 변화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역시 후천적인 식이 습관과 노력에 의해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이 만약에 유전질환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고혈압이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아버지가 50대에 또는 60대에 고혈압이 생겨가지고 나도 그날가 되면 고혈압이 될 거다 라고 예측하는 이런 고혈압은 아버지의 생활 습관이 문제고 그 가족의 생활 습관이 문제가 되겠죠. 태생적으로 혈관이 좀 약할 수도 있고요. 심장이 좀 약할 수도 있고요. 신장 질환이 좀 약해서 이런 태생적인 것 때문에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고혈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은 어려운 거죠. 이제 요즘에 비만이나 고혈압은 유전 질환보다는 생활 습관 질환으로 다 이제 거의 규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후속 유전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결정된 유전자 때문에 비만과 고혈압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후속 유전학적인 그런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여러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요즘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털색이 바뀐 쥐가 암 환자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털색과 관련해서 이제 유전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실험을 한 아구티 유전자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아구티 유전자는 쥐의 털색을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에 관여하는 유전자로서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 털의 색이 갈색으로 바뀌도록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항상 켜져 있게 되면 지나치게 이제 발현이 돼서 항상 켜져 있게 되면 이제 털이 노란색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만이나 당뇨나 암 발생 이제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유전자가 켜지거나 또 유전자를 이제 끄게 하는 이 실험이 가능한지를 이제 음식을 통해서 확인한 이제 실험이에요.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상태로 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먹이를 먹이면 당연히 계속 노란색 털이 유지가 되면서 비만과 당뇨와 암 발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유전자를 이미 심어놨지만 연구를 한 결과 메틸기가 풍부한 영양소, 메틸화를 시키면 털이 갈색이 돼서 정상적으로 정상 체중, 또 건강한 쥐가 되지 않을까를 이제 실험을 해보게 된 겁니다. 이 메틸기가 풍부한 영양소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엽산이나 비타민 B12나 콜린이나 베타인 같은 우리 몸의 유전자의 메틸기를 강화시키는 영양소들입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원래 이 노란색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영양소가 들어가니까 털이 갈색으로 바뀌면서 건강한 쥐, 비만이 해결되고 당뇨가 사라지는 쥐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실험들이 바로 유전자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낸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후속 유전학적인 노력이 어떤 유전자를 무조건 발현시키거나 무조건 억제된다. 이것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게 된 실험이 됩니다. 제가 후속 유전학적 변화에서 이 DNA 메틸화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메틸화에 관련된 음식들을 먹게 되고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나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건강한 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전자를 일부러 조작한 뒤에서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니까요. 사람은 일부러 그 유전자를 심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나의 어떤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잘못된 유전자가 켜지게 된 거죠. 그 환경을 바꾸지 않았을 때 질병으로 악화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쁜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잘 공급하고 또 몸에 해를 끼치는 독소로부터 피하게 된다라면 계속 정상적인 유전자가 잘 발현이 되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후성 유전학으로 본 음식의 중요성은 어떤가요? DNA의 염기 서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에 따라서 나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이런 실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후대에 어미의 그런 유전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은 유전자 발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유전자 발현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병이 걸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질병은 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고 나의 식습관, 어떤 음식, 정말 좋은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그런 식습관에 의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유전자는 필수가 아니다. 음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 치유, 마음의 힘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환자들을 만나면서도 정말 공통적으로 스트레스가 정말 질병의 원인이구나, 이것을 늘 느끼고 있고, 저 자신도 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몸이 이상해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결국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편안하고 밝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인 CDC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의 75에서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음식의 문제, 생활의 문제, 운동 부족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다 됐다 하더라도 병이 일어나는 사례가 워낙 많다라는 것이 거의 90% 가까이 육박한다는 거죠. 또 하버드대 마인드 바디 연구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잘못된 생각 습관,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정적인 생각 습관이다, 부정적인 감정이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분노, 긴장, 큰 갈등,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몸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긴장과 이 불안을 오랫동안 느낄 때에는 일단 자율신경계가 바로 바뀌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호르몬의 변화와 또 면역 세포들,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직접적으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치유를 하기 위해서도 마음의 변화, 또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 패턴의 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실제 마음에 어떤 오래 쌓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화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가슴에 쌓인 어떤 분노가 몸 자체에도 변화를 주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만들고 나의 무의식적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들, 그런 감정들, 오래 쌓여진 그런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몸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얼마나 클까요? 가짜 약이나 또는 치료, 그리고 의사에 대한 이 신뢰가 치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가짜 약에 대한 실험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통이 있는 사람에게 실제 두통약과 두통을 해결하는 기전이 있는 두통약과 그냥 아무 두통과 상관이 없는 그냥 비타민을 줬을 때 이 약을 먹고 나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70에서
80%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치료도 마찬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 의사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술실에서 기도를 하고 수술에 임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봤을 때 환자들의 이 수술 경과 이후의 치료가 더 훨씬 잘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긍정적인 마음, 신뢰가 가지는 치료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이 플라시보 효과를 증명한 이 수술의 결과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했을 때 진짜 실제 수술을 했던 13명 중에 10명이 이제 호전이 되었는데요. 이 수술을 한다라고 말만 하고 수술을 하지 않았던 가짜 수술을 했던 5명 중에 5명이 호전이 되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는 단순하게 그냥 가짜 약을 먹어서 효과가 생겼다라는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체, 뇌의 호르몬, 면역 체계가 어떤 기대하는 마음,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실제 생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몸과 마음의 메커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는 이 뇌의 보상 회로와 이 통증 회로가 실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전두엽과 대상 피질의 이 회로가 활성화가 되면서 도파민, 엔돌핀 이런 좋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실제로 통증을 줄여주고 또 기분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짜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가짜 수술을 받았는데도 운동 능력 회복 얘기도 하고, 또 가짜 항우울제를 복용했는데도 우울감이 완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 많이 실험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의 말, 굉장히 희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 몸이 어떻게 변할지는 의사 선생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많이 의지하기는 하나 내 몸을 실제 낫게 하는 힘은 정말 내 몸이 고치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다 믿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닐 겁니다. 그러나 좋은 말을 해줬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말과 희망과 위로의 말을 해줬을 때 환자들은 더 크게 안심하게 되고, 설령 나쁜 결과가 혹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어떤 원망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사실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말, 정말 너무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와서 해주는 말들은 6개월 남았습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 고통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어떤 신이 아닌 이상 수명을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한다는 건 상당히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긍정의 말로 좀 바꿔줬을 때 환자들이 훨씬 실제로 치료 효과가 좋아지고, 부정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 자체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라시보 효과를 볼 때마다 정말 이 많은 실력과 또 어떤 권위와 굉장히 이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은 희망과 기대의 말씀들을 환자분들에게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암을 만드는 마음, 어떤 마음인가요? 후성 유전학에서는 우리의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또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 스트레스가 제일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말이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몸에 좀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면,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 이것은 우리 뇌에 작용하게 되고, 뇌의 전전두 피질과 또 편도체라는 것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호르몬의 즉각적인 이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분노의 마음, 큰 갈등과 고통스러운 만성적 스트레스가 오래 유지될 때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호르몬 그 자체로 우리 몸을 한편에서는 사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지속될 때는 항상 문제가 되죠. 오랫동안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될 때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진 인터루킨 6나 TNF 알파 같은 염증 매개 인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전체적으로 면역력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이런 염증성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에 있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암 억제 유전자인 P53 같은 이런 유전자들이 켜져야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일을 하고 암세포가 커지지 않는데, 이런 억제 유전자들이 이제 꺼지게 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암세포가 커지게 되고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죠. 어떤 우리의 감정, 마음은 호르몬과 세포 그리고 유전자에 이렇게 어떤 단계별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관리가 결국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건강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장수의 삶,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댄 뷰트너라는 연구원에 의해서 장수 마을이 이제 발견이 됐죠. 블루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계 5대 지역, 최근에는 이제 6대 지역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그냥 장수만이 아니고 굉장히 행복하게, 그리고 병 없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슷한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헬스장이나 또 규칙적인 운동 시간을 정하고 또 어떤 장소에 가서 운동하는 것이 약간 보편화가 됐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운동이 건강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 밝혀진 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장수하는 사람들 살펴보니 일정하게 피트니스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삶에서 적당한 수준의 운동이 늘 되고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직업적으로 양치기를 한다든지 또는 취미 활동으로 정원을 가꾼다든지 텃밭에서 계속 채소를 가꾸는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해서 계속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환경에 처해 있다. 이것이 장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통적인 규칙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라하치부라고 해서 전체 음식의 80%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식이 몸에 좋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직접 실천하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려운 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장수한 사람들을 보면 일단 음식을 좀 천천히 오래오래 씹으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과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음식의 내 위에 80% 정도, 너무 배부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배고픔이 가셨다 정도, 이만하면 됐다 라는 정도의 음식만 섭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약 90에서 95% 정도는 자연식으로 순수한 식물 위주로 식사를 합니다. 육류나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육류를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그리고 하루에 먹는다 하면 50g 이내로 굉장히 소량 섭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과일이나 채소나 또 통곡물, 그리고 콩, 견과류, 씨앗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고, 올리브유나 견과류를 굉장히 하루에 많이 섭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실천하기 쉬운 게 될 수 있는데요. 와인 한두 잔 마시기입니다. 적포도주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루에 한 잔 정도, 많으면 2잔 정도까지 먹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와인을 마시면서 그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이 저는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와인 자체를 혼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시는 분위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하고 웃으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자연 속에서 테이블 위에서 굉장히 여유 있는 와인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와인 한두 잔 정도를 저는 여유 있게 마신다, 즐겁게 웃으면서 마신다.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삶을 모두 다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표현하는 용어
용어들이 일본의 오키나와와 또 니코야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이키가이라고 해서 삶을 살아가는 보람을 갖자였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람 없이 정말 어떤 돈만 위해서 이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보람을 위해서 했을 때는 설령 뭐 돈이 좀 적더라도 또는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키가이라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보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블루존 중에 하나인 코스타리카 니코야에서는 플란드 비다라고 해서 어떤 삶의 계획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넌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일일 계획 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삶의 어떤 큰 목적, 나는 왜 살아가게 되는지, 나는 어떤 사명이나 어떤 소명의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좀 시간을 내서 내 삶 전체에 대한 목적들, 또 어떤 삶의 보람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수명과 또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1999년 12월 31일 이 직후에 수많은 노인들이 사망했다라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2000년이 되기 전에 뭐 밀레니엄 버그라는 말도 있었는데 뭔가 인류의 종말설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이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지구에 아주 큰 이변이 오는 것처럼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노인들이 이 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삶의 어떤 의미나 목적이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사망으로도 연결된 통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어떤 삶에 대한 보람이나 어떤 목적성을 가진다는 것, 또 이런 대화를 하면서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건강에 또 우리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느리게 살기예요. 사실 우리 요즘 시대와 정말 반대되는 말이죠.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스트레스 없이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느리게 산다는 거는 절대 한국인에게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나 알려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반대되는 말인데요. 이 느리게 살아가는 모습이 공통적인 장수인, 건강한 장수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느리게 살아갈 때 일단 스트레스가 적고 염증도 조절이 되고, 따라서 뭐 알츠하이머,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암 이런 만성 대사성 질환들이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리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서 보면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아예 뭐 아무것도 안 하자가 아니잖아요. 적당한 삶의 긴장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되 큰 욕심이나 집착이나 이런 거 없이 안정적으로 느리게 살아가는 슬로우 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장수인들의 공통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바쁘게 너무나 큰 지나치게 큰 이제 문명의 발달로 이어지는 것이 꼭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AI의 어떤 큰 변화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문명이 발달해서 정말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을까에 물음표를 크게 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각자만의 느리게 살아가는 시간대를 만들더라도, 어떤 요일 하나를 정하더라도 우리가 느리게 좀 살아가는 어떤 시간, 느리게 살아가는 어떤 요일 이런 것들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삶의 또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어떤 연대감을 느낄 때, 또 누군가와 연결이 됐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실제 이 블루존 6대 지역에 사람들이 대부분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교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또 그 사람들과의 끈끈한 어떤 연결감, 연대감, 어떤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이 공동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고 봉사 종교도 상관이 없고 봉사여도 상관이 없는데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안 되겠지만 내 마음을 좀 열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공동체, 모임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족
사랑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 가족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통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잘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뭐 요즘은 좀 약해졌을 수 있지만 그런데 손주가 조부모를 돌보고 심지어 조카가 고모, 이모를 돌보는 굉장히 가족 간의 유대감의 범위가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가족의 웃어른을 돌보는 것이 어떤 희생도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한 문화라는 것을 블루존 이 지역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노인들의 건강 상태도 살펴보면 연구 결과상 가족이 있는 노인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족 관계가 좋은 노인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을 우선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가족만의 좀 어떤 재미있는 문화, 어떤 행사를 만들고 가족의 어떤 그런 기념적인 누가 상을 탔다거나 어떤 좋은 일을 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기념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9번째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기입니다.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배우기보다는 개인이 혼자 터득해야만 하는 외로운 주제가 됐는데요. 어려운 주제이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 방황하고 보낸 적도 있었는데요. 정말 좋은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대화를 하면서 꾸준히 이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오랫동안 저는 생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 없이 살아간다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좋은 가치관, 또 좋은 철학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나의 가치관을 세우고 또 이 가치관을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제 그런 대화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 교류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블루존의 건강한 장수인들의 9가지 규칙을 보면 그거는 하나의 음식, 운동 하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삶에 대한 내용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건강에 좋은 식습관과 또 몸을 많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르는 길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좀 단순하게 몸과 마음, 삶의 질서,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신다라면 조금은 좀 쉽게 또 편하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신념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잘못된 신념이라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거나 또는 어떤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항상 병에 걸린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이런 약간 사실과 맞지 않는 이 말인데 우리는 어떤 심각한 그런 마음에 좋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런 좀 극단적인 생각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 나쁜 사실들을 더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많은 환자들도 여러 이제 상황들을 저에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편향적인 사고들 또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나는 이렇다. 또 우리 가족은 이렇다. 또 누구는 이렇다. 라는 이제 잘못된 그런 신념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실제 생리적으로 우리 몸에 연결이 되어서 즉각적으로 이제 다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 잘못된 신념들 상태에서는 콜티졸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들이 과다 분비하게 되죠. 이런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염증이 증가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혈당과 혈압이 계속 상승하게 되죠. 어떤 분은 집에서 혈압 체크나 당을 체크하면 정상인데 병원만 가면 수치가 20, 30, 40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절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 몸이 긴장하고 병원에 가면 뭔가 긴장하고 뭔가 편안하지 않죠. 이럴 때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그런 혈당 혈압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신념들을 오랫동안 이제 가지게 되면 실제 이 호르몬의 변화 또 염증성 물질이 오랫동안 나오는 변화로 인해서 DNA의 유전자의 발현 자체도 이제 후속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꼭 뭐 음식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인 이 염증 물질이 많은 상태에서도 역시 DNA 발현이 유전자 발현이 억제가 될 수가 있고 메틸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잘못된 신념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계속 우리 몸의 호르몬의 변화, 또 유전자의 변화, DNA 메틸화, 후속 유전학적인 여러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심리를 다루는 많은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잘못된 신념, 나는 항상 뭐가 문제다, 나는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이런 잘못된 신념을 교정하는 것부터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나의 어떤 신념 중에 객관화를 좀 시켜서 이거는 좋지 않은 신념이야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좀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내 몸에 유전자 변화, 후속 유전학 변화, DNA 변화를 가져오고 또 세포의 변화를 가져오고 면역력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좀 교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저도 굉장히 어렵고 숙제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나를 제3자로 바라보고 객관화시켜서 잘못된 것들을 좀 잘 가려낼 수 있는지 이런 노력들도 건강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나요? 마음의 힘으로 암이나 질병들을 치료하는 이 학문을 이제 심신의학이라고 하죠. 사실 심신의학은 우리나라보다 좀 미국 또 유럽 쪽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또 갈등, 고통 상태에서 병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저도 상담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감사 치료입니다. 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 수백 번 되뇌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라는 그 느낌을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도 감사를 치료로 사용했을 때 염증 수치, 백혈구 수치가 백혈병 환자에게서 정상 수치가 되기도 하고요. 심혈관 수치가 안정적으로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감사합니다를 실제 하는 분이 있고 또 아무리 알려드려도 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너무 착한 모범생 어린이들처럼 이거를 실천했더니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몸도 좋아지고 있다. 너무 저체중으로 힘들었던 어떤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거를 진짜 하니까 마음에 그 감사한 느낌이 너무 많아져서 감사 안 할 게 없다. 다 너무 좋다 하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저체중에서 오랜 세월 동안 너무 고통하고 힘드셨는데 지금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계속 살이 찌고 또 불편했던 어떤 여러 면역 질환들도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하나가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 치료인데요. 그 외에도 우리 마음에 필요한 6가지 감정을 이제 주장하는 어떤 학자도 있습니다. 심리학을 이제 연구하신 어떤 교수님이신데요. 감사, 사랑, 연민, 용서, 존중, 배려. 이 6가지 감정이 우리 몸에서 실제 편도체의 활성을 줄이고 전전두 피질을 개선시켜서 몸에 이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는 몸 상태로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감정이라는 건 잘 알아요. 감사도 알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고 다 좋은 감정인 거 알고 연민을 가지고 타인과 또 다른 내 생명체를 대하는 마음, 또 용서하고 또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들, 사실 우리가 이걸 받는다라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늘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내가 받는 것을 좋다라고 느낀다면 이것을 이제 하면 되겠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실천할까. 또 우리가 한 대로 또 받잖아요. 그래서 받고 싶다라고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마음 안에 화가 사라지겠죠. 분노나 갈등이나 여러 요소들이 타인을 향했던 그 시선들이 내가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나를 향한 시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나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많은 질병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의 의식의 변화, 나의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나보다는 타인과 세상을 향했던 그런 불편했던 그런 마음들이 정돈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면 사실 우리 온몸의 그 세포들이 또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정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또 좋은 세포와 또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면역력이 자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됐을 때 교감신경이 약해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됐을 때 이 면역세포들, 림프구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암세포를 제거하고 노화세포, 낡은세포, 돌연변이 세포들을 제거하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습관, 긍정의 마음들, 긍정의 요소들은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어떤 감사의 마음이나 연민, 사랑, 배려 이런 존중의 마음과 함께 이타심과 또 세상을 향한 봉사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건강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어떤 타인을 향한 일을 할 때 사실 우리 몸이 더 빠르게 안정화가 되고 기쁨을 또 보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하신 분들은 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거였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만큼 행복감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몸도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텔로미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긍정적인 마음들, 또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을 지우고 머리를 단순하게 맑게 비우는 것들, 또 수면이나 호흡도 텔로미어가 길어지는, 수명이 길어지는 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텔로미어나 우리의 유전자나 또 호르몬 이런 모든 변화들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좋은 신념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합니다. 저에게 오시는 많은 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할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어떤 음식도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그 음식의 그 양과 종류의 지나친 집착을 하기보다 그만큼의 이 노력을 내 마음을 건강하게 또 감사하고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로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크게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스트레스 관리 또 나의 어떤 삶의 관리를 같이 하시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